0016 활기찬 김천의료원에서는 지난 20일 뇌혈관 질환명의 분당 서울대 병원 오창환 교수를 초청 뇌졸중 개론 및 관리체계에 대한 특강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오창환 교수는 뇌졸중은 단일 질환으로 국내 사망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치명적 질환이다. 뇌졸중은 조기 사망률이 매우 높으며 약물 치료로 해결되지 않는 중증으로서의 진단 비율이 높다. 이러한 뇌졸중에 대해 수술을 통하여 생명을 구하고 뇌졸중 이후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럼 오창환 교수님 강의를 들어볼까요? 뉴포커스 TV 김현심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병원 공소는 넓지 않은데 후회가 돼 있어서 효율적으로 처음에 개발할 때 꽤 재밌었는데 나도 커지고 공소의 기회가 식사하고 시간 지키고 그때는 구정님하게 때리네요. 중요한데 그것도 중요한데 포스트 시도를 한 다음에 켜요. 그것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희가 연합회 프로그램을 쓰다 예. 보니까 근데 알다시피 우리나라에는 도시에서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약간 노력을 좀 많이 했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은 뭔가 변화시키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 보이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요걸 쓰려고. 그래서 잘 되면은 뭐 괜찮을 것 같아. 네, 지금부터 오창환 분당 서울대학교 신경학과 교수님의 특별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일정에도 이번 강의를 위해 참석해 주신 오창환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뇌졸중에 대해서 특히 대한민국 뇌혈관 특히 수술 관련 가장 훌륭하신
수술 의사 중에 하나인 한 분이신 우리 오찬환 교수를 이렇게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실 오찬환 교수님이 이렇게 김천의료원에 와서 강의를 하셔야 될 그 정도는 너무 과분한 상황인데 이렇게 시간을 좀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오창환 교수님은 저하고 같이 대한민국 신경외과 학회 이사장도 하셨고 또 신경외과 학회의 그 뇌혈관 분야에 그 주요 멤버로서 한국 뇌혈관 수술에 많은 그 발전에 기여를 하셨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겠지만 굉장히 훌륭하신 분인데 굉장히 수수하게 모든 것을 일을 하시고 또 겸손하고 그런 게 너무 저보다 후배 의사지만 제가 항상 많이 배우도록 노력하는 그런 의사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현재는 제가 대한신경외과 연구재단 이사장으로 있고 또 이제 신경외과 연구재단의 사무총장으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그 신경외과 학회 발전을 위해서 같은 멤버로서 열심히 잘 일을 하고 있고 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를 초청하면서 워낙 그 전문가들 대한민국의 그 뇌혈관 수술로는 전문가들 교육하고 또 이런데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 전문적인 그 지식이나 이런 것을 또 얘기하면은 소통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되도록이면 좀 쉽게 또 일반인들한테 잘 어필할 수 있는 내용으로 준비를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아마 훌륭한 강의를 해주실 거로 보고요. 오창환 교수는 그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신경외과 교실에서 레지던트를 끝내고 전문의하고 박사까지 서울대학병원에서 마치고 대한뇌혈관학회 회장을 역임하셨고 또 국제적으로 뇌혈관의 한국 대표로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셨고 특히 이제 서울대학의 그 뇌혈관 전문가로 있으면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뇌혈관 그 전문의들 배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처에서 일을 하고 있는 뇌혈관 전문가들이 오창환 교수님을 교육이나 수련을 통해서 전문의를 따고 나서 아마 대한민국 뇌혈관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또 오창환 교수께서는 이제 뇌혈관을 어떻게 좀 일반 어려운 환자들한테 잘 응용을 해서 그 환자의 안전 및 이런 것을 위해서 기여할 수 있는가 이거를 많이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실행을 하고 계십니다. 아마 오늘 그런 그 얘기도 좀 해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요. 다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시간 내서 먼 데서 여기까지 오셔서 죄송스럽기도 하고 하여튼 영광스럽기도 하고 다시 한번 병원을 대표로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창환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정년 퇴임을 하는데 한 29년 정도 서울대 교수를 하다가 이제 올해 8월 말이면 정년 퇴임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8년은 서울대 본원에서 제가 근무를 했고 분당병원이 생기면서 이제 분당병원 나와서 2003년부터 근무를 했는데 이제 본원은 본원 나름대로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뭐 연구의 인프라는 거의 국제적이라서 다른 병원들에 비해서 굉장히 유리한 위치긴 한데 새 병원에 와서 일을 하면서 사실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지난 20년 동안 어차피 전문가로서 일을 하는데 그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 발전을 시켜 나가면서 환자들한테 조금씩 더 신뢰를 받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이 김천우 의원이 향후로 아마 그러한 과정들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병원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제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쪽에는 그 심내혈관은 지난 20년 동안 진짜 우리나라는 완전 천지개벽을 해놨다. 성적으로 보면은 결과로 보면 이제 그 과정에 대해서 그냥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크리티컬 패스웨이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지난 20년 동안 심내혈관 특히 이제 뇌졸중 관련해서 국가 정책 사업이 뭐가 있었는지 간단히 열거해드리고 그 다음에 저희 병원이 이천 의료원하고 같이 협력 사업을 한 6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게 경기번역 심내혈관 센터가 저희 병원에 처음 생길 때 제가 첫 번째 이제 센터장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제 이대 센터장을 맡고 있는데 그분한테 최근 자료를 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대학병원하고 의료원하고의 심내혈관 센터 협력 사업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 이해를 들어가지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슬라이드는 많은데 참고 자료를 아마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좀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게 강의가 너무 좀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이 뇌졸중에 대해서 제가 학생 때도 한참 동안 뇌졸중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중이더라고요. 나중에 그걸 알았는데 이 중자가 우리 이제 조영호 선생님 한자 잘 아시지만 갑자기 뭘 맞추다, 어택 이런 거랑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뇌졸중이라는 게 뇌에 갑자기 어떻게 오는 거 이런 의미의 한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학술적으로는 뇌졸중은 이제 그 일본의 영향을 약간 받은 이제 그런 용어인데 일반적으로 너무 많이 쓰고 있어서 이제는 거의 공식적으로도 쓰지만 사실 이제 뇌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지거나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그걸 우리가 뇌졸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뇌 MRI 가지고서 사진을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혈관들을 그려놓은 이제 그런 색깔을 입힌 사진인데 이런 뇌에서 우리가 조직을 다 빼버리고 나면은 혈관이 이렇게 남아요. 그러니까 뇌는 이렇게 혈관이 굉장히 많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터질 위험성도 높지만 저렇게 많은 건 또 그만큼 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많은 거기 때문에 그게 막혔을 때는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보통 뇌의 무게는 체중이 한 2% 정도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 1000 내지 1200g 정도 되는데 심장에서 가는 박출량은 한 20%가 가요. 그러니까 이제 같은 볼륨으로 따지면 딴 데보다 한 10배 정도 혈액순환이 많이 되는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혈액순환 관련해서 생기는 문제가 가장 흔한 문제예요. 뇌에서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거 조금 지난 통계이긴 한데 매년 한 10만 명 정도 뇌졸중 환자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중에서 한 15,000명이 사망하는데 그게 이나마 지난 10여 년 동안 10,000명 이상 사망자가 대폭 감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혈관이 막히는 경우가 한 75%가 조금 넘어요. 조금 넘고 터지는 경우가 한 25% 정도 되고 이제 그러한 상황을 유지하고 있고 대개 선진국형으로 갈수록에 막히는 질환들이 많아지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서 이렇게 이제 혈관이 막히는 경우하고 터지는 경우하고 이제 두 가지의 뇌졸중이 있습니다. 이 보시면은 여기 나와서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허혈성 막히는 경우가 한 76% 정도 여기서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는 편이긴 한데요. 서구인들은 거의 80% 90% 정도가 막히는 질환들이에요. 이게 이제 체질적인 영향도 있고 시기적인 영향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나 특히 여기 보시면은 일본 경우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생활 환경들이 개선이 됐는데도 한 75% 정도에서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한 70에서 80% 사이 정도에서 머물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게 지난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이제 변화를 보이고 있는 그런 이제 추세이긴 합니다. 처음에 보시면 2000년도에 한 64%에서 거의 10% 정도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게 의미하는 거는 우리나라 뇌졸중에서 주 모저리티의 주 부분은 그래도 이제 허혈성이라는 거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스케믹 스트로크는 계속 증가되고 있는 데 비해서 헤모리지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리스크 팩터의 관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특히 89년도에 의료보험이 되고 난 다음부터 이런 이제 전 국민의 의료 관리가 가능해졌어요.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굉장히 신기한 게 이렇게 단일 보험으로 전 인구를 다 관리하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 우리가 일본을 벤치마크했는데 일본도 지역 몇 개 의료보험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단일 관리가 좀 어려운데 우리나라는 단일 관리, 그러니까 지표를 금방금방 볼 수가 있어요.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출혈성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대체적으로 한 치명률은 한 2배 이상으로 높아요. 그래서 이제 출혈성 같은 경우에 후유증도 좀 높고 치명률이 높기 때문에 25%에 불과하지만 이것 때문에 굉장히 중요성을 갖습니다. 뇌졸중도 그렇고 심장질환도 그렇고 암도 그렇고 우리나라 3대 사망 원인이 암은 근데 전신이에요. 단일장기가 아니라 암의 1등이고 원래 뇌졸중이 2등이었다가 최근 한 10년 사이에 심장이랑 바뀌었어요. 지금 뇌졸중 3등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건 사실 긍정적인 상황인데 어쨌든 그 3대 질환이 모두 다 그러니까 연령이 가장 큰 리스크 팩터입니다. 근데 그건 뭐 우리가 어쩔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여기서 보시면 특징적인 게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증가율이 해머리직 스트로크 빨간색보다는 훨씬 높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스케믹 스트로크의 프로포션이 지금까지 계속 증가되어 왔던 겁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고령층이 늘어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뇌졸중 환자는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사망률은 줄고 있는데 사망률은 꽤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의료 관리 차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거기다가 또 하나 문제는 암이나 심장질환에 비해서 일단 한번 걸렸을 때 우리가 초기 치료를 잘못하면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생존을 해요. 그래서 국가적인 의료 부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방하거나 조기 치료해서 장애가 안 생기게 하는 게 우리나라 국가적인 이제 의료 관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뇌졸중 사망에서는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이제 암은 계속 증가가 되고 있는데 이건 사실은 이제 연령 증가랑 거의 비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이제 평균 연령이 증가되고 있는 건 비례하고 있고 심장 질환은 원래 OECD 통계에서 지금도 세계에서 아래 한 서너 국가에 해당될 정도로 사실은 사망률이 낮은 질환 나라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장 질환도 역시 나이에 거의 비례해가지고 그 두 가지가 거의 비슷하게 이제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그거에 비해서 출혈만은 지금 이제 사망률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은 의료 체계를 통한 리스크 팩터의 감소 때문에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겁니다. 뭐 뇌졸중 증상은 뭐 아시다시피 뇌에 어떤 부위에 생기냐에 따라 다르고요. 각 국가마다 뇌졸중에 대한 캠페인을 많이 해요. 그 가장 큰 이유가 뭔가 하면 뇌졸중은 time is brain이라고 하죠. 시간이 뇌입니다. 얼마나 빨리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후유장애랑 생존율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이건 뇌졸중이니까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 가야 됩니다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뇌졸중 캠페인들을 많이 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런 캠페인들을 뇌졸중학회, 뇌혈관외과학회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뭐 이제 미국에서 보면은 act fast, 빨리 움직이라고 이런 캠페인을 해요. 그래서 face, 얼굴이나 암 같은 게 위크가 생기거나 스피치가 이상하거나 그러면 타임이 브레인이니까 빨리 해라. 그래서 그냥 act fast 이런 게 실제로 이제 미국 방송 같은 데 꽤 많이 나왔던 화면이에요. 이런 식으로 일반인들한테 뇌졸중, 이건 뇌졸중이다 라는 걸 알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뇌졸중 위험인자들은 이렇게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뭐 나이나 성별 이런 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우리가 바꿀 수가 없는 건데 근데 뇌졸중은 굉장히 많은 위험인자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뇌졸중 자체는 예방 가능한 질환입니다. 예방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제 일반인들한테 알기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소문으로 나 있는 굉장히 많은 그런 팩터들이 있는데 사실은 에비던스 와이즈 별로 이렇게 명확하지 않은 그런 팩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사실은 이제 뭐 의학 논문들을 보면은 저런 위험인자의 상대 위험도에 대한 그 숫자들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런데 거의 모든 논문에서 항상 일치하는 게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라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이제 제가 지금 찾은 요 스트로크 잡지에서 보면은 고혈압을 조절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뇌졸중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도가 거의 한 7배까지 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반적으로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위험인자들은 출혈성, 뇌경색성, 혈관이 막히는 거, 터지는 거 양쪽에 다
작용을 합니다. 근데 양쪽에 좀 기여하는 그 정도는 좀 달라요. 그래서 고혈압, 당뇨 두 가지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뇌졸중 관련해서 국제 사업을 하면서 아마 고혈압, 당뇨 등록 사업을 아마 의식도 모두 다 들으셨을 거예요. 그걸 한 이유가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킬러인 이런 뇌졸중을 잡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질환을 관리해야 된다. 그래서 고당 사업이라고 했죠. 고혈압, 당뇨 등록 사업을 꽤 오랫동안 했었고 그게 실질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그거 그렇게 돼 있고 이 심방세동은 비교적 최근 한 10년 사이에 굉장히 떠올랐어요. 왜냐하면 전에는 뇌졸중 환자가 입원했을 때 초기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갖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웬만한 큰 병원에 다 스트롱 유니트라는 걸 갖추고서 거기에서 초기 한 이틀 정도를 컨티뉴어스 모니터링을 하는데 거기에서 심방세동이 굉장히 많이 잡혀요. 그전에는 있다는 건 알았지만 실질적으로 치료를 잘 못했는데 저희 병원이 스트롱 유니트를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로 만든 병원이었어요. 연대가 제일 먼저 만들었고 바로 한국에 차이 들고서 분당서울대에서 만들었는데 저희가 굉장히 놀랐거든요. 사실은 한다는 게 그냥 이 케이지 붙여놓고 이틀을 그냥 지켜보는 거거든요. 거기에다 환자를 넣더니 모탈리티가 70%가 죽었어요. 초기에 갑자기 환자 변하는 것들을 이틀 동안 찾아내는데 그게 사망률을 70%를 줄일 정도로 엄청난 영향을 줍니다. 근데 그때 제일 많이 찾았던 게 전에는 있는지도 몰랐는데 병실에서 알고 봤더니 문제가 됐던 게 이 심방세동이었습니다. 이제 음주 관련해서는 여러분 혹시 이제 프렌치 패러독스라는 말을 써요. 불란서 사람들에 있어서 뭔가 좀 이상한 현상이 나온다. 불란서 사람들이 소고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코카시안임에도 불구하고 뇌졸중 발생률이 좀 낮아요. 심장 질환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거랑 그분들이 되게 술을 많이는 안 먹는데 거의 식사할 때마다 반주를 몇 잔씩 마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걸 지지하는 논문에서 나온 자료인데 뇌졸중의 발생률이 한두 잔, 세억 잔 이때까지는 대략 줄어드는 걸로 나오는 자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보통 이제 요즘은 많이 좀 줄긴 했었지만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끝까지 마셔라. 이게 정신은 버티는데 몸이 못 견뎌요 사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이제 여기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요즘은 이걸 부정하는 자료도 사실 꽤 있어요. 있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강의할 때 그걸 이제 프렌치 파라독스라고 그래요. 술을 마시되 한두 잔 정도 마시는 거 이건 되려 혈관 질환에 도움도 된다는 자료가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뇌졸중의 치료는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메디칼 치료, 그러니까 메디칼한 약물 치료였었고요. 전에는 그랬었고 수술은 한 10% 미만 정도였는데 수술은 대부분이 출혈 환자에서 시행을 해요. 뇌경색 환자에서는 대개 한 1% 이내 정도가 수술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걸 혁명적으로 바꾼 치료 형태가 혈관 내 시술입니다. 그리고 잠깐 우리나라의 뇌졸중 치료의 현 주소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자료를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OECD,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제적인 헬스 인디케이터를 비교할 때 가장 많이 쓰는 게 OECD 헬스 에드 그랜스라는 자료가 나와요. 2년마다 이제 국제적인 건강 지표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의료 관리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국제 건강 지표인데요. 여기 보시면 저희가 2006년도 통계로 봤을 때 이게 이제 발행은 하여튼 2006년 통계로 봤을 때 이게 OECD 평균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스트로크 모탈리티가 평균보다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았어요. 여기 보면은 요 그룹들은 양호한 그룹이고요. 여기서부터 확 높아지죠. 우리나라는 거기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게 2006년도의 현실이었고. 근데 2019년도의 자료를 보면은 OECD 평균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낮은 그룹에 속해 있어요. 그러면서 2000년도부터 2019년까지 사망률 감소가 마이너스 73% 감소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뇌졸중에 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기록적인 그런 개선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국가적인 관리 그다음에 많은 이제 의료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이제 그런 노력 때문에 된 거지 그냥 된 게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OECD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케미아 쪽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해머리지에 대한 통계가 2007년도 나오고 그다음부터 나오지가 않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2007년도 자료로 봤을 때 여기 보면 한국이 아래에서 두 번째로 사망률이 낮아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스케미아에 대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해머리지에 대한 건데 세계에서 세 번째로 낮아요. 이 데이터가 뭔가 하면 입원한 환자에서 30일 사망률을 본 겁니다. 이거는 직접적으로 그런 그 나라의 어떤 문화라든지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의료기관의 치료 질이 어떤지를 비교하는 지표예요.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들이 30일 이내에 사망률을 만드는데 근데 세계에서 거의 3등 이내에 들어요. 근데 이게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3등 이상이 아니라 저 위에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뇌졸중의 치료가 성적이 바뀌었습니다. 안테나가 어디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혈관 뇌졸중에 대해서 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뇌조직에는 이제 100g당 한 50cc 정도의 평균 혈류가 흘러요. 물론 이제 부위마다 다 양이 다른데 평균으로 50cc 되는데 그게 거의 한 60%까지 감소해야지 증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뇌졸중에 증상이 나오면은 그게 혈액순환이 조금 감소한 게 아니라 절반 이하로 감소했다는 걸 의미합니다. 거기서 한 20%만 더 떨어지면은 뇌가 파괴되기 시작하고 아시다시피 뇌는 한번 파괴되면 돌이키지 못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증상이 나오는데 아직 사망하지 않은 10에서 20cc, 100g당 10에서 20cc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뇌졸중이 일단 발생했을 때 급성기 치료의 타겟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뇌혈류가 감소는 돼 있는데 아직 살아있는 부위, 그 부위를 얼마나 많이 살리느냐 하는 게 급성기 치료의 아주 핵심적인 사안입니다. 이거 뭐 어색한 그림으로 되어 있지만 이렇게 혈관이 막혔을 때 굉장히 짧은 시간 내에 요 중앙 부위는 이미 뇌가 죽어버려요. 근데 여기 점성으로 표시한 이러한 아직 살아있지만 증상만 있는 그런 부위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위를 우리가 페넘브라라고 해요. 그러니까 달물이라는 말이죠. 중심 임팍션 위에 주변에 아직 살아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 이것 때문에 이제 그렇게 아주 치료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저 부분이 저 상태에서 그냥 머물러 있어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에 돌이킬 수 없는 뇌경색으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뇌경색 치료는 시간이 타임 이즈 브레인입니다. 얼마 단 몇 분이라도 단축시키려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뇌졸중 전문가들이 노력을 하는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근데 이제 가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사람은 복통에 하나 막혔는데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먼저 그 사람이 특별히 강해서가 아니라 뇌 안에 있는 혈관 구조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른데 뇌에는 이제 한쪽이 막히면은 딴 데서 돌아가는 길들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측부순환, 코라테랄 패스웨이라고 그러는데 사람마다 이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아주 운 좋게 측부순환도가 잘 발달되어 있는 사람들은 갑자기 큰 뇌혈관 하나가 막혀도 멀쩡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측부순환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보통 임상적으로는 예전에는 TIA, RIND, 스트로크 이렇게 세 개는 나는데 요즘은 이제 RIND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요. 증상이 한 하루 만에 없어지면은 TIA, 일과성 뇌혈 발작이라고 그러고 증상이 안 없어지면 이제 스트로크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뇌졸중이 발생하는 원인들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빈도상 사실 가장 높은 거는 그 뇌로 가는 동맥에서 동맥경화가 발달하면서 생기는 게 가장 많고 그 다음에는 사실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심장에서부터 혈전이 떨어져 나고 생기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작은 이유들이 좀 있고요. 그래서 보면은 뭐 이런저런 이제 교과서적인 사진인데요. 심장에서부터 혈전이 올라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제 혈관에서부터 혈전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서서히 굉장히 큰 혈관이 막혀서 생기는 뇌졸중이 있고 뇌 안에 있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퇴행성 변화를 일으키면서 생기는 뇌졸중도 있고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많이 분류를 합니다. 또 이제 심의성 잠깐만요.
요건 이제 보통 실미성 뇌졸중은 심방세동 때 거의 많이 생기는 그런 질환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맥성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병동맥이나 아니면 뇌 안에 있는 동맥들의 동맥 경화가 이제 원인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원인으로 큰 혈관들이 막혔을 때는 좀 다른 형태의 뇌졸중이 생겨요. 뇌졸중이 생기는 부위가 혈관이 갑자기 막혔을 때는 좀 다른 부위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혈류역학적 뇌졸중이라는 게 또 있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에서는 모야마야병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런 것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서 뇌경색이 있다고 들었다고 오시는데 되게 이거는 이제 일반 뇌경색이랑 분류해가지고 라쿠나 임팩션 소화경색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작은 혈관들이 막히는 거기 때문에 큰 지역 혈관들이 막히는 것보다는 뇌졸중 재발의 위험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저렇게 혈관들이 막히면서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뇌혈관이 막히는 가장 큰 원인은 아시다시피 이제 동맥 경화에 의해서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위험인자들의 대부분이 이런 동맥 경화의 진행 속도를 7배, 2배, 4배 빠르게 하는 그런 인자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희귀질환이긴 하지만 모야마야병이라는 소아뇌졸중, 그러니까 혈관이 서서히 막히는 그런 뇌졸중이 있습니다. 이 모야마야병은 혈관이 막혀가는 과정이 혈관벽 안에 있는 세포들이 증식하면서 혈관 안쪽을 막아가는 그런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혈관이 막혀가는 그 메커니즘이 완전히 동맥경화와는 다른 그런 질환입니다. 이제 근데 우리가 다 서구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는데 되게 큰 윤곽이 맞는데 작은 윤곽으로 들어가면 항상 교과서랑 우리나라 현실이 조금씩 차이가 나요. 뇌졸중도 대표적으로 서구인들은 대표적으로 이 목동맥 질환이 굉장히 많아요. 목동맥이 막히는 게. 근데 우리나라는 두개강 내에 있는 혈관이 막히는 빈도가 더 높습니다. 그래서 같은 뇌졸중이지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는 거랑 우리나라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 모야마야병은 사실 제가 국내에서 제 수술을 많이 하는 병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드리면은 이제 원래 뇌의 이제 이런 부분들에 시간이 가면서 점점 협착이 오는 질환이에요.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원래 이게 정상인데 이런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막혀가지고 뇌졸중을 소아에서 특히 한 10세 이하 소아에서는 굉장히 빨리 진행이 돼요. 그래가지고 진짜 몇 달 만에 뇌가 굉장히 많이 망가지고 이런 질환이기 때문에 특히 소아에서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환이고요. 저는 주로 이제 성인 모야마야를 수술을 많이 하는데요. 성인에서도 우리나라에서는 꽤 많습니다. 소인에 비해서는 빈도가 10배 이상 높아요. 우리나라, 일본이. 근데 이제 여담이지만 우리가 이제 일본 사람들하고 별로 기분 안 좋잖아요, 감정이. 근데 이 혈관 질환에 대한 제네틱 프로파일들을 분석해 보면은 세계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제일 가까워요. 심지어는 중국 사람들도 중앙에 있는 분들, 이제 그분들은 우리나라하고 제네틱 프로파일이 달라요. 만주 쪽은 또 비슷해요. 그래서 만주, 한반도 지금 일본의 주류. 사실은 유전적으로는 굉장히 가까운 이제 그런 민족입니다. 근데 원래 예전에도 왕족들도 형제들끼리로 싸웠죠. 이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모야마야 질환이 거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뭐 잠깐 보시는데 모야마야 혈관이 막혀가는 과정들이 이런 식으로 환자에서 관찰이 됩니다. 아까 처음에가 정상 상태고 이렇게 6가지 단계로 막혀가는 그런 과정을 보이고 나중에는 뭐 거의 정상대 혈관이 하나도 안 보이는 단계까지 진행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실제로 허혈성 뇌졸중 관리에서 가장 메이저가 되는 거는 동맥 경화성 질환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신민성, APB랑 연관된 그런 건데 여기서 치료에서 우리가 이런 관리 및 치료에서의 핵심 포인트는 딱 2가지. 하나는 예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봐서 뇌졸중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기 때문에 우리 의료 관리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예방을 최대한 하는 것. 이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급성기. 생기고 난 다음에 암만 길어야 하루 이내에 어떤 치료를 받느냐에 따라 가지고 운명이 굉장히 많이 달라집니다. 짧게 잡으면 한 3-4시간 이내에 어떤 치료를 하느냐에 따라서 운명이 달라지고요. 그래서 뇌졸중 치료 및 관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급성기 치료입니다.
네, 그래서 1차 예방에 있어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위험인자만 해도 거의 크게 말하는 사람들은 거의 90%의 뇌졸중을 예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졸중은 예방 가능한 질환이라는 개념이 제일 중요하고요. 조기 검진도 우리나라 일본은 검진을 꽤 잘해요. 저도 최근에 알았는데 저는 우리나라 MRI가 굉장히 싼 줄 알았는데 일본은 MRI가 우리나라보다 더 싸더라고요. 거기 이제 의료 특별한 상황 때문에 그러는데 MRI 배치된 게 우리나라보다 5배, 10배 굉장히 많이 배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뇌졸중에 관한 조기 검진이 시행되고 있는 나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급성기 치료에 있어서 완전히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든 게 혈관 내신 치료예요. 혈관 내신 치료인데 우선 시작 자체는 사실은 IV로 넣는 TPA가 시작을 했어요. 이런 패러다임을 바꾸는 데 있어서 치료 성적을 아주 혁명적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와서는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게 혈관 안에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동맥내 혈전 제거술. 이것 때문에 전에는 타임 윈도우가 한 3시간뿐이 안 됐어요. 3시간 넘으면 굉장히 결과가 나빠지는 걸로 됐는데 지금은 치료할 수 있는 타임 윈도우가 동맥내 혈전 제거술 때문에 그래도 한 24시간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앞서 말씀드린 페넘브라존을 이제 우리가 살리는 게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정맥내 혈전 용해술 같은 경우에 재관료, 그러니까 막혔던 걸 뚫어내는 성공률이 한 20% 정도인데 맨 밑에 보면은 동맥내 혈전 제거술 같은 경우는 거의 90%를 뚫어내요. 이제 아주 이런 치료 방법들의 개발이 치료에 있어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이제 정맥내 치료를 했던 경우인데, 뭐 이건 이제 조금 전문적인 거지만 뇌 그러니까 혈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디퓨전 퍼프션 미스매치라고 그래요. 그 디퓨전 이미지하고 퍼프션 이미지하고 차이가 날 때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페넘브라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페넘브라가 있을 때는 이런 혈전 제거술을 해주는 게 효과가 있다 이런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됩니다. 이거는 그냥 좀 빨리 좀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 혈관 내 치료가 개발된 게 그거 자체가 이런 동맥류 치료에 있어서는 모든 걸 다 바꿔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이제 약물 치료 여러 가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큰 변화를 일으킨 게 조기 재활이에요. 그 90년대까지 우리나라 병원에서의 치료는 모든 치료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환자가 안정되고 난 다음에 1주, 2주 후부터 재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가능한 한 이틀 이내에 재활에 대한 결정을 내려가지고 조기 재활을 하는 게 환자 기능 회복에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기 재활이 굉장히 중요한 급성기 치료의 포인트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스트롱 유니트 말씀을 드렸었죠. 저희도 처음에 거의 모터럴티가 70%가 차이가 나가지고 이거 뭔가 우리가 자료를 잘못 매니플레이션한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번 검토를 해봤는데 실제로 첫 한 이틀 정도를 환자를 어떻게 매니지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뇌졸중은 굉장히 엄청난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이거 처음 만들 때 원장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병상 몇 개를 줄여가지고 확대하는데 그러면 이런 순손실이 3억은 될 텐데 막 그러시더라고요. 병상을 줄이면은. 근데 이제 그 설득을 했던 게 환자 입원 기간을 줄여가지고 좋은 뉴스를 줄여가지고 우리가 메꾸겠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환자가 회복률이 좋으니까 퇴원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2-3 병상을 줄여가지고 이걸 수동 유니트로 바뀌었는데 일반 병상을 실제로는 이제 병원 경영에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장님한테 혹시 이런 거 주장할 때 그런 참고 자료를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급성기 치료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특히 뇌보호제 문제는 지금까지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나왔는데 사실은 이제 효과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그런 방법들이 없어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1%에 해당되는 그런 뇌경색 환자에서 치료는 대부분 엄청나게 큰 뇌경색이 왔을 때 뇌를 보호하기 위해서 뇌뼈를 열어주는 두개강 뇌압 감압 수술입니다. 이게 이제 한때 한 80년대에 시작된 수술인데 한때 인기가 있다. 그 다음에 인기가 확 죽었어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 사망률은 주는데 생존한 사람들이 거의 다 굉장히 심한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크게 열어주는 걸 가지고 해봤더니 장애율도 많이 좀 줄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표준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그런 치료가 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뇌경색이 심하게 왔을 때 이런 식으로 사실 끔찍하죠. 뇌가 막 바깥으로 기어나오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니까. 근데 이런 수술인데 지금은 그래도 조기에 꽤 넓게 수술을 해주면은
실제로 기능도 굉장히 많이 좋아진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만삭기 치료는 그런 리스크 팩터를 관리해가지고 이제 2차 뇌졸중을 예방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재활을 지속하는 거 그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리스크 팩터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재관리에 대해서는 뭐 수술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경동맥을 넓혀주는 그런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외과 의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경동맥이 많이 막혀 있는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이제 스텐트를 많이 하지만 보통 한 70% 이상 막혀 있고 증상이 있는 경우, 요거보다 좀 덜한 것들도 효과가 있다는 논문들이 있지만 아주 명확한 거는 대개 한 70% 이상 막혀 있는 이런 환자들인데요. 이런 환자들에서 제가 수술을 좀 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실제로 경동맥을 열어보면 그 안에 이렇게 아주 두껍고 단단한 동맥 경화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수술로 이걸 이렇게 제거해주고 다시 닫아주는 이런 수술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실제로 이렇게 요건 수술 사진이고요. 아니면은 요즘은 이제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그 좁아진 부분들을 이제 넓혀주는 그런 치료를 많이 시행합니다. 그래서 치료하기 전에 이렇게 좁아졌던 혈관들이 시술하고서 이렇게 굉장히 넓어져 있는 이제 그런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약간 좀 편파적인 강의인데 제가 모양말을 하기 때문에 자꾸 이런 거 집어넣는데요. 이제 신경외과에서 출혈성 뇌졸중에 대한 치료를 하면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뇌동맥류에 대한 치료예요. 이 뇌동맥류는 자연 경과가 원체 안 좋아서 그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뇌혈관이 이렇게 꼬아리같이 튀어나오는 걸 동맥류라고 그러죠. 이제 뭐 요새 인터넷에 올라오면 이제 이런 필름들이 나와 있죠. 그러면 이제 실제로 이런 부위에서 혈관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우리 다이내믹 MRA라는 게 있어요. 그걸 찍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혈관이 박동하는 거, 박동식으로 튀어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거를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튀어나오다가 어느 한계점을 넘어가면 이제 터져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터졌을 때 제일 문제가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드는데 CT에서 하얀 거는 뼈 아니면 출혈이에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이 안에 있는 하얀 건 다 출혈인데 이 환자 같은 경우에 저희가 MR 혈관 검사를 해봤더니 이런 모양이 나왔는데 저희도 좀 어리둥절했는데 뇌 안에 이런 혈관은 없거든요. 근데 이게 뭐였냐면 터져가지고 피가 뿜어져 나오는 순간에 CT가 찍힌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빨간색으로 하는 건 혈관이 아니라 피가 뇌 안쪽으로 뿜어져 나가는 순간을 잡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뇌 안에서 혈관이 터지면은 뇌 조직을 뚫고서 출혈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지수막과 출혈 같은 경우, 그러니까 뇌동맥류가 터졌을 때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이 환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평생 이렇게 심한 두통을 느껴본 적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사전에 전혀 사전 교육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뭐라고 비유하냐면 누군가 망치로 내버릴 때리는 것 같다. 이거는 이제 동서를 막론하고 많이 나오는 그 디스크립션이에요. 환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갑작스러운 두통이 전에 겪지 못한 심한 두통이 왔다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은 무조건 뇌동맥류를 일단 의심을 꼭 해야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제일 중요하고요. 근데 실제로 동맥류는 거의 15에서 30%가 병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해요. 그 현장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략 보면은 한 3명 중 2명 정도는 결과적으로 치료를 해도 사망을 하게 되고 한 3명 중 1명을 살리는 게 저희 목표예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빨리 치료해야지 가능합니다. 그 동맥류에 있어서도 혈관내 치료가 아주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켰어요. 90년도 말부터 이제 진행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중재적 혈관내 치료하고 수술하고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대개 한 70% 정도 중재적 시술 치료 가능하고 유럽은 한 80, 90% 정도를 그렇게 해요. 근데 이제 유럽은 사실은 외과에서도 수술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모티베이션이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는 대개 한 70% 내외 정도, 그 정도 시술을 합니다. 수술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생긴 집게를 가지고서 풍선의 목을 잡아가지고 풍선이 안 터지게 하는 게 수술의 가장 기본 원리입니다. 굉장히 다양한 그런 이제
집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술하는 모습이고요. 수술하면서 이제 안에가 피바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빨갛고 검은 이제 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이게 이제 실제로 보통은 여기 살색인데 뇌가 출혈이 있으면 저렇게 아주 혈액으로 꽉 차 있고요. 보면 여기가 이제 터졌던 자리라서 그 터진 자리를 집게로 잡아서 다시 안 터지게 만들어주는 게 수술 치료의 요체고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동맥류가 있었는데 치료하고 나면 여기 집게만 보이고 동맥류는 안 보이는 거. 이게 이제 수술의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시술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도식화해서 보여드리면 안에다 이런 식으로 주로 이제 백금 소재로 된 걸 많이 쓰는데요. 그게 이제 바이오 컴패티빌리티가 좋아서 그러는 건데 그거를 꽉 채워가지고 풍선이 안 터지게 하는 거. 이게 이제 시술적 치료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여기 동맥류가 있는 거 아마 이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의료원에서도 여러 이제 1년에 계속 치료를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안을 이런 식으로 꽉 채워서 안 터지게 하는 거고 지금은 동맥류 치료에서 주 치료 방법이 이제 이 방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지적 시술 전하고 시술 후 여기 하얗게 보이는 거는 이제 코일로 꽉 채워진 부분이죠. 저희 병원의 시술장이고요. 그래서 그 약간 영상들이 조금 깨졌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병원 기준으로 봐서는 한 70% 정도가 코일링으로 치료를 하고 있고 30% 정도는 지금 이제 수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모야모야병은 사실 희귀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모야모야병의 발생 빈도가 뇌종양보다 10배 정도 낮아요. 근데 서구에서 그거보다 10배 더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드라마 같은 데서 어떤 국적 반전을 일으킬 때 갑자기 멀쩡하던 사람이 뇌종양 진단받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들이 모야모야 진단받고 그러면은 사실은 더 국적인 상황인데 사람들이 모야모야라는 말을 잘 모르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희귀 질환인데 특히 우리나라 일본에서 굉장히 이제 문제가 되는 질환들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렇게 혈관들이 이렇게 갈라지는 데서 막히는 질환이고 결과적으로 제일 무서운 거는 이제 메시가 뇌경색이 생기는 게 가장 두렵고요. 그 다음에 성인에서는 뇌출혈이 생깁니다. 여기 좀 영상이 없어졌는데 하여튼 성인에서는 특히 이제 뇌출혈이 또 문제가 많이 됩니다. 근데 치료 자체는 증상이 있지 않으면 거의 치료를 하지 않아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척부순환들이 있기 때문에 증상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척부순환을 만들어가지고 뇌를 보호하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체적으로 척부순환을 못 만들어가지고 뇌혈류가 정상에 40% 이하로 떨어졌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조금만 더 떨어지면 뇌가 망가지기 때문에 증상이 생기면 그때는 우리가 수술을 해줍니다. 우리가 수술에 대해서 이렇게 좀 조심하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제 경험, 저도 지금 뭐 뇌혈관 수술을 한 4, 5천 개 했을 거예요. 했는데 모야모야 수술이 진짜 좀 힘들어요. 동맥류 수술에 비해서 합병증률이 암만 잘해도 한 8배는 높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수술을 푸시하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수술의 위험도 대비 그냥 놔두는 게 더 위험할 때만 이제 수술을 우리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래서 모야모야병 같은 건 특히 성인 모야모야는 증상이 없는 분들은 거의 수술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연히 발견된 모야모야병은 대부분 이제 치료를 안 하고 지켜보는 쪽이 낫다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뭐 어린이랑 어른이랑 치료 방법이 좀 다르죠. 보면은 이제 어른에서의 치료를 하는 방법은 이 두피에 있는 혈관을 박리해가지고 그 혈관을 뇌 안으로 연결해주는 치료, 이게 어른 치료에서는 제일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 안에 혈관을 연결해줘. 근데 이제 이게 좀 기술적으로 힘든 이유가 저 뇌 안에 있는 혈관이 한 0.7mm 이상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0.5내지 0.7mm 그 사이에 있는 고혈관에다가 혈관을 갖다 이어주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사실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대개 한 0.5mm만 넘으면 저희가 연결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저게 직접 볼 실제로 요거는 아마
제가 수술하면서 있네요. 여기 한 0.7mm 그 정도 되나요? 예. 이게 완전 아마 모야모야가 아니었을 겁니다. 동맥경화여서 1mm 가깝죠. 저 정도면 이제 뇌 안에서는 좀 굵은혈관이고요. 거기에다가 이런 혈관을 이런 식으로 바느질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바느질 저희 집사람보다 제가 더 많이 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지금 인슐린 시리즈거든요. 인슐린 시리즈 니들과 비해서 지금 동맥크기가 저 정도 됩니다.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꼼꼼히 한 10바늘 정도 또 줍니다. 요 술자에 계신 분들 알겠지만 요게 이제 11번 나이론이거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 쓸 수 있는 나이론 중에서 제일 얇은 나이론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혈관 외수를 하는데 애들한테는 혈관이 너무 얇아서 저 수술에 관리율이 낮아요. 그래서 애들한테는 그냥 두피에 있는 조직을 뇌랑 접촉만 시켜줘요. 근데 애들은 엔지오제네시스 혈관 신생 능력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줘도 혈관이 굉장히 잘 자라 들어가요. 특히 10세 미만 애들은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혈관을 포함한 두피 막을 만들고 그 막을 뇌 경막을 열고 뇌랑 접촉만 하도록 해줍니다. 그렇게 해도 저희가 지금 특히 이제 저희 병원 소아병원에서 굉장히 많은 수술을 했는데 애들은 거의 한 95% 가까이가 정상 생활로 들어와요. 근데 얘네들 그냥 놔뒀을 때는 몇십 프로가 심한 장애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특히 애들에 있어서 이런 간접술은 비교적 기술적으로 아까 직접 이어주는 것보다는 조금 단순하긴 하지만 효과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이제 간접술할 때 실제로는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보면은 이 두피 바깥에 있는 이러한 그 갈리아 프랩을 만들어주고 뼈를 열고 이 갈리아 프랩이 뇌가 접촉하도록만 만들어주면은 여기에 있는 요 동맥에서부터 안쪽으로 혈관이 자라 들어가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자라 들어갑니다. 이상하게 지금 사진들이 좀 빠지는데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인상적인 저희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한 10분 내에 끝내겠습니다. 저희 병원에서 그 지금 규모가 어느 정도 되면은 뇌졸중 및 심장 질환들은 전부 다 EMR 또는 HIS에다가 크리티컬 패스웨이라는 걸 이식을 해놓습니다. 이제 그 가장 큰 이유가 지금은 진료를 그러니까 근거 중심의 과학적인 진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뇌혈관 한 5천 이상 수술했다고 그래가지고 내 생각은 이래. 이거 옛날 방식이에요. 그건 안 통하고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나와 있는 그러한 원칙을 우리가 가이드라인이라고 하죠. 가이드라인은 그래도 꽤 과학적인 원칙만 받아들여가지고 만든 치료의 원칙인데 그게 이제 뇌졸중에 관련해서는 미국 아메리칸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미국은 하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스트로크도 관리를 해요.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서 나온 가이드라인이 세계적으로 가장 권위가 높습니다. 그래서 진짜 뇌졸중 치료를 잘하려고 그러면 그 가이드라인에 나와 있는 것만 준수하면 국제적인 수준에서 진료를 하는 건데 문제는 그게 굉장히 복잡해요. 어느 시간대는 뭘 해도 어느 시간대는 뭐 해도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계속 변하는 가이드라인을 머리에 넣고 있는 것조차도 의사들도 힘듭니다. 대개 뭐가 있는지는 알지만 지금 최적의 치료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컴퓨터에다가 적어놓고 그 요건에 맞춰가지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치료를 하면은 가장 과학적인 치료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컴퓨터가 중간중간에 필요한 인원들한테 자동적으로 연락을 해줘요. 그래가지고 시간 로스 없이 바로 MR을 찍고 바로 엔지오를 하고 바로 시술을 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단 몇 분이라도 시술 시간을 줄이려고 노력하는 게 세계적인 뇌졸중 치료에서 가장 핵심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EMR 또는 HIS에다가 크리티컬 패스웨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 2, 3단계로 진행이 되는데 처음에 뇌졸중 의심된다 그러면 응급실 간호사가 먼저 원인콜을 하면은 전문의들하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문자가 날아가요. 그 다음에 이제 의사들이 와가지고 보고서 진짜 뇌졸중이다 그러면 이제 CP 액티베이션 하면은 엔지오룸이라든지 MR 기기가 바로 가동되기 시작하고 순서 바꿔가지고 그분들 무조건 먼저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그런 CP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단계로 가면 이제 입원호 단계니까 거기서 좀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응급실 내원했을 때 뇌졸중 의심이 된다? 네, 그러면 우선 모닝콜이 컴퓨터에 입력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관계자들한테 연락이 가고 그러고 난 다음에 확인했더니 진짜다. 그러면은 이제 크리티컬 패스웨이가 액티베이션이 되면서 엔지오름도 대비를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 단추가 워닝콜을 알리는 단추예요. 이 단추라면 이제 저희가 워닝콜을 받을 사람들의 명단을 계속 업데이트 해놓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문자가 바로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바로 대비를 해가지고 아니면 필요하면 응급실로 내려와서 그 다음 단계 진료를 하고 그분이 봤을 때 진짜 뇌졸중이다 그러면 여기서 CP를 액티베이션 하면 그 다음부터는 엔지오름 거듭니다. 바로 대기로 들어가는 무조건 순서 바꿔가지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상이 시작된 지가 얼마나 된지에 따라 가지고 치료하는 베스트 패스웨이가 달라요.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문제는 계속 또 바뀌어요. 몇 년마다. 그러니까 정신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준수하기 위해서 전산에다가 이런 내용들을 입력해 놓고 버튼을 눌러가면서 순서대로 가면은 가장 적절한 진료가 진행되게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실제로 저희 뭐 전산 화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재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환자가 입원하면 적어도 이틀 이내에 재활 컨설테이션을 꼭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입원 병실 옆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기 재활실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 입원해 있는 분들이 그것도 타고서 몇 층 옮겨가지고 재활을 하지 않고 뇌졸중 입원 환자 병실 바로 옆에 재활실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 모탈리티를 불과 10년도 안 되는 사이에 74%를 줄인 이유가 사실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재활에 대한 또는 크리티컬 패스웨이에 대한 개통도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 한두 병원 어떤 뭐 학회 이런 차원에서의 문제가 아니라서 이제 국가적인 관리를 해왔어요. 뇌졸중 관련한. 이제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이런 의료 관련해서 이제 사업을 해가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의료보험제를 만들어가지고 전국민 의료보험하는데 36년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실제로 시작되고 난 다음에 12년 만에 전국민 의료보험이 됐어요. 굉장히 빨리 진행됐죠. 그리고 암에 대한 관리 계획이라든지 여기까지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앞서갔고 우리가 그거를 벤치마크해서 법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암관리법은 일본보다 우리가 4년 먼저 만들어가지고 암관리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암의 전체적인 모탈리티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제일 좋은 나라예요 지금 사실은. 그리고 심내혈관 관리법은 우리가 16년도에 만들었고 일본은 아직 만들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때도 일본의 스트로크 그 전문의 그룹에서는 이 법을 만들려고 막 의회하고 논의를 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이걸 만들어서 좀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일본을 못 만들었습니다. 사실은 작년에 우리가 1인당 국민소득이 일본을 추월했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은 의료에서도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이 있는데 이제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독립적인 스트로크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시기에 2006년도부터 15년까지 9년 동안 한 60억 정도 연구비를 들여서 만든 건데 이 질환만 그런 게 아니라 대부분의 중요 질환들에 대한 한국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학적인 가이드라인이 독립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지 사실은 그 나라가 어떻게 보면 이제 의료 독립을 한 나라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60억이라는 돈이 커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게 굉장히 6개 과제가 나왔어요. 제 뇌졸중만 나온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시기에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심혈관 질환의 치료 성적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이제 5개년 계획으로 해서 1, 2, 3차 계획이 있었어요. 이건 주로 의료 관리학 하시는 분들이 전체 사업의 책임자로서 계속 지표들이 어떻게 개선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 표준질에 대한,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보험이기 때문에 의료보험의 수가 기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바꿔주면 의료형태가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뭐를 수가를 잘 인정해준다 그러면 그런 지정을 많이 하거든요. 수가가 안 나오는 데는 진료를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써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뇌졸중에 대한 치료 성적을 개선했고, 지금 현재는 제2차 심혈관 관리 종합계획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한 인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고혈압과 당뇨거든요. 근데 그거를 2007년도부터 아마 이 대구 지역이 제일 먼저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등록 사업을 하면서
이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보건소에 가면은 고혈압, 당뇨약은 그냥 공짜로 줬어요. 힘드신 분들한테. 그래서 제가 한 90년대, 80년대까지, 그러니까 80년대까지 무의성 치료 봉사를 다닐 때 보면은 고혈압, 당뇨 같은 거 사람들이 신경도 안 쓰고 살았어요. 그냥 일하고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바쁘다 보니까 신경도 안 썼고, 그래서 대개 한 80년대까지 우리나라에 환갑만 되면 뇌졸중 환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그게 이런 관리 사업을 통해서 발생 시기가 한 15년, 20년 늦춰진 겁니다, 사실은. 실제로 이제 이런 사업을 통해서 아까 그런 이제 결과 지표가 나왔던 거고요. 그 다음에 2008년도부터 이제 우리나라도 드디어 권역 심내혈관 질환 센터라는 걸 만들었어요. 뇌졸중 센터라는 거를 각 병원 단위로 지정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시작됐던 거고요. 지금 현재 이제 14개 권역센터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에 관련 법을 만들었는데, 어떤 질환에 대해서 관련 법이 있는 거나 없는 거라는 차이는 질환 법이 있으면은 그 정책이 계속 시행이 돼요. 근데 법이 없으면은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정책이 바뀝니다, 사실. 그래서 관리법이 있다는 것 자체가 뇌졸중에 대한 굉장히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굉장히 지속적인 정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제 그러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최근에는 이 법이 22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거기서는 그 구조를 중앙센터, 권역센터, 지역센터 이렇게 나누는 걸로 돼 있고 3년마다 재평가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이 경북 지역은 지금 권역센터가 경북대로 돼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는 권역센터까지만 지정이 돼 있고 중앙센터는 지역센터는 지금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아까 혈관 내 치료가 뇌졸중 치료에 있어서 판도를 바꿔놨다고, 패러다임 시프트를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그거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가 1995년도에 NEJM에 나왔던 IVTPA에 대한 연구예요. 이건 이제 미국의 NIMD라고, 미국의 이제 그 신경학적 질환을 관리하는 그런 이제 복지부의 한 부서인데, 거기에서 주관해가지고 만들었던 거였는데, 그 이전에 어떤 치료법보다도 치료 효과를 크게 개선하는 치료라고 입증이 됐어요. 객관적인 치료. 그래서 이게 생기면서부터 뇌졸중 센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 센터의 가장 첫 번째 기준은 뭐였냐면 IV로 TPA를 가장 빨리 치료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것, 그게 제일 첫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는 뇌졸중을 관리하는 온갖 기관에서 이제 그러한 IVTPA를 꼭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자.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과 그 다음에 이제 그 센터의 인증 기준들 이런 것들이 아주 우후죽순으로 막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심사평가원하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본부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여러 가지 논문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스트로크 센터를 만들었을 때 치료 결과가 좋아진다라는 이제 그런 논문들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한 건 뭔가 하면 IVTPA를 할 수 있는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를 지정한 게 미국에서는 제일 먼저 한 거였어요, 사실은. 우리나라하고는 좀 순서가 바뀌어 있는데요. 그러고 난 다음에 IVTPA만 주는 게 아니라 혈관 내 시술이랑 수술을 다 할 수 있는 센터, 이게 컴프레hen시브 스트로크 센터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 컴프레hen시브 스트로크 센터를 먼저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좀 이유는 있는 게, 미국은 원체 크다 보니까 큼지막한 센터를 몇 개 만드는 것보다 접근이 쉬운 데다가 작은 센터를 많이 만드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교통이 굉장히 좋은 나라거든요. 교통 접근성이. 그러다 보니까 큰 센터를 만드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좀 효과적이다. 이제 그래서 사실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게 이런 내용을 몰라서 뒤집었던 건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작은 레벨에서도 이렇게 이제 스트로크 센터를 운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이제 각 센터에서, 특히 미국에서는 조인트 커미션이라고 하는 그런 모임에서 뇌졸중 센터를 인증하는 그러한 작업을 했고, 예를 들어서 911에서 인증되지 않은 병원으로는 스트로크 심대는 환자는 데려가질 않아요. 이제 그런 제도가 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가 이제 먼저 지정되기 시작했는데, 전국적으로 한 1,500개 정도의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가 있고, 우리나라의 권역센터에 해당되는 컴프레hen시브 스트로크 센터가 한 200개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거보다도 조금 낮고 진짜 IV만 넣어도 되는데, 그런 데를 교토 스트롱 레디 하스피탈이라고 그래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스롬벡토미, 그러니까 그냥 메카니컬하게 혈전을 뚝 띄워내는 거, 그게 가이드라인에서 인증된 건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부터는
그거를 할 수 있는 센터 기준을 또 하나 만들자.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스트로크 센터에 대한 거는 한 2000년도 초반부터 시작해서 20년 사이에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어느 게 가장 효과적인 체계인지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미국에 이런 경험을 안 했지만 컴프레hen시브 먼저 시작했던 이유가 우리나라의 여건이 미국이랑 좀 다르기 때문입니다. 보시면 미국은 원체 큰 나라라다 보니까 그 접근 시간이 암만 빨리 가도 빨리 갈 수가 없으니까 이제 프라이머리 스트로크 센터를 먼저 만들었었고, 그다음에 이제 컨퍼런스는 이렇게 좀 숫자가 좀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질병관리청에서 KCDC에서 갖고 있는 개념은 뭐 아까 미국이랑 비슷한데, 이제 기관별로는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각 지방의 자치정부들, 그다음에 공공의료기관들, 보건소랑 뭐 좀 의료도 속해죠. 이런 기관들을 골격으로 해가지고 중앙센터를 만들고 권역센터를 만들고 지역센터를 만들고자 하는 게 KCDC의 우리나라 질병관리본부의 개념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권역센터만 지정이 돼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게 이 중앙센터보다도 아마 로컬 센터인 것 같아요. 로컬 센터에서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지고 최적의 치료를 하고서 하는 그런 센터를 아마 지역센터를 지정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제도적인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중앙센터도 어디가 될지에 대해서 아마 좀 그룹 내에서는 좀 얘기가 많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 경기 권역 심리혈관 센터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부터 저희가 센터를 맡았고, 제일 첫 번째 센터장은 좀 제가 맡았었고요. 그래서 뭐 이런 조직을 갖췄었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지역 분석을 해보니까 이 경기 지역에 5개의 대학병원들이 있어요. 큰 대학병원들이 있는데, 제일 문제는 경기의 동부 지역은 병원이 굉장히 적어요. 제일 문제는 사실 인구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우리가 분석했을 때 한 50만 이상 되는 지역은 손댈 필요도 없어요. 알아서 그 안에서 3차 병원이 운영이 되고 또 운영도 잘 되고 그냥 적절한 치료를 다 합니다. 근데 한 20만 이하가 되면은 병원 자체가 첨단 치료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나라 지금 병원을 아시다시피 상당 부분들이 사실은 자체가 어느 정도 수입이 있어야지만 병원을 운영할 수가 있거든요. 뭐 우리 국립대학은 할 것도 없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이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많이 분산되어 있는 지역이라서 그 뇌졸중 사망률도 높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서 보니까 이천 의료원이 저희 눈에 좀 들어왔어요. 이천이 한 20만 좀 안 되는 인구를 갖고 있는 지역인데, 그래서 저희 초기부터 이천호하고 우리가 한번 협조 관계를 맺어가지고 이 지역의 뇌졸중 심리혈관 질환 치료 성적을 좀 향상시켜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의도적으로 같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또 하나 좋았던 거는 뭔가 하면 이천 지역에는 좀 개인적인 인연으로 해서 이미 이천에 있는 카디올로지스트가 환자를 데리고 우리 분당병원에 와서 캐스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술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효과를 내는지 우리가 좀 데이터를 가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심리학과 센터가 우리가 유치가 되면서 초기부터 이천의료원하고 같이 협력 관계를 맺어가지고 지역의료 향상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아까 제가 총무장님한테 얘기 들어보니까 여기서 대구가 한 40분 내려 걸린다 그러는데, 그나마 큰 병원 중에서 이천에 가장 가까운 게 우리 분당병원인데 한 40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경우는 우리 병원으로 오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기에 파견되어 있는 인원들이 치료를 하고 뭐 이런 이제 제도를 구성했습니다. 여기 지금 이천의료원의 모양이고요. 이 당시에 뇌졸중 급성기 치료를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사실은 없었고,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어 있었고, 인구는 한 20만 정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지금 이천의료원 모양이고요. 그래서 처음에 저희가 시작했던 게, 처음에 이제 예비조사를 하고 본격적인 사업으로서 우리가 예산을 할당했던 거는 2019년도부터 준비 과정을 해가지고 처음에는 우선 이제 교육을 했어요. 그쪽 인원들, 간호사분들, 운동치료사분들, 영양사분들, 그냥 특수검사실의 인원들, 이런 분들을 저희 병원에서 지속적인 교육을 유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 공공임상교수라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병원의 교수로서 발령을 받는데 실제 근무는 그런 공공병원에 가서 하는 겁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제 소선의료원도 몇 개과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천 의료원도 그런 걸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뇌졸중 관련해서 이제 이천 의료원과 이런 제도를 해서 저희 병원 소속 교수가
거기에 지금 한 5명 정도가 파견 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은 거기서만 계속 계시면 모티베이션이 없기 때문에 또 분당병원으로 와가지고도 얼마 동안 근무를 하고 이렇게 순환 근무를 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양쪽으로 다 만족해요. 그러니까 저희 병원에 오면은 굉장히 도전적인 그런 이제 질환들을 많이 치료하니까 좋은데 이천의료원이 저희 병원에다 보급은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 가도 전혀 불만이 없대요. 하여튼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러한 과정을 거쳐가지고 2022년도부터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런 이제 인원들을 교육 및 파견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참여하고 있는 분들도 꽤 만족도가 괜찮고요. 이제 그런 걸 진행하는 과정이고요. 실제로 이게 그래픽이 좀 이상한데요. 근데 잘렸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22년도부터 하면서 23년도에 그러니까 외래 환자들도 입원 환자도 한 61% 증가됐고 그 다음에 실제로 환자 치료하는 시간이 환자가 도착해서 IV의 약을 주입할 때까지 시간이 37분이었던 게 한 21분으로 줄어든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이게 뭐 그까지 그 17분 금방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치료 결과에서 현저한 차이를 납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의 그런 지표들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외래 환자들도 뭐 이제 늘었고 그 지역에서 신임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가 분당병원에 처음 가가지고 하면서 느꼈던 게 지역에서 아주 절대적인 지지를 받는데 거의 한 4, 5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역 환자들이 거의 벗어나지 않게 되기까지 그 정도 걸렸는데 지금 저 첫해에 이미 이런 식으로 한 10몇 프로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19%냐 한 20% 정도 외래 환자가 증가되는 그런 추이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IBTPA 아까 말씀드린 그 IBTPA 주입하는 숫자가 고전에 한 10건 되는 게 한 48건 정도 돼서 이 증가율로 보면은 굉장히 많은 프로포션이 제대로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수 있는 변화를 낳습니다. 저희도 사실 2013년도에 그 센터를 유치하고 그때부터 계속 나왔는데 이제 이런 센터 사업을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다 기획서를 올려가지고 또 예산 배정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한 5, 6년 시간이 걸렸어요 사실은. 개별적으로 우리가 개별적으로 병원에서 파견도 내보고 그랬는데 그렇게 잘 안 됐고 이제는 완전히 제도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불과 지금 지표는 1년뿐이 없지만 저희가 보기에는 꽤 긍정적인 변화를 아마 좀 낼 수 있을 걸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 현 센터장인 베이징 교수, 신영과 베이징 교수하고 얘기를 했는데 혹시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은 아마 이제 이천의료원 원장님 한번 모실 기회가 있으시면은 이런 협조 관계에 대해서 아마 좀 더 정확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시간 몇 개나 봤습니다. 또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저희가 요번에 그 우리 직원들 55세 이상 직원들 50여 명에 대한 그 쉽게 애누리즘이 항상 나는 걱정이 돼서 왜 그러냐면 이게 그 산업안전보건에 관계되는 그런 내용 중에서 만약에 그 직원들이 과로나 스트레스 하다가 갑자기 나빠져서 이게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거기에 대한 또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되고 또 2차적으로 장애가 발생됐을 때 이런 여러 가지 그 보상 차원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방 차원에서 이번에 한번 혈관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보니까 혈관 검사에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까 얘기한 애뉴리즘이라든지 또 혈관에 변화가 있으신 분들을 발견해서 이게 생각보다는 그 혈관 검사를 어느 일정한 나이가 넘어가는 스테이지는 루틴으로 하는 것도 이게 건강에 또 보건에 중요한 파트가 되지 않겠나 이런 걸 내가 좀 임상가로서 피부로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 교수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그 뇌졸중에 대한 여러 가지 그 통계도 얘기를 해주시고 했는데 예전에 사실은 일본 같은 경우는 가장 먼저 암
니암의 조기 진단에서 엔도스코피를 할 경우에 전 국민 모든 사람 또에 대한 그 내시경 검사를 실시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CVA의 어떤 그 프리벤션이나 어리 트리트먼트를 위해서는 어느 일정 에이지 되는 그룹에 대해서는 이런 그 스타디도 좀 루틴화하는 것도 하나 방법 아니겠나 이런 걸 좀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뇌혈관 전문가 입장에서 이런 그 쉽게 얘기해서 조기 진단 치료를 위해서 뇌혈관에 대한 뭐 쉽게 전 국민 스타디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느낌인데 어떤 그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네. 대체적으로 한 20% 정도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게 전 인구를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한 50세 이상을 했으면 그거의 한 2배까지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되게 카네바 중심으로 해서 나온 거는 거의 어느 나라는 5% 이상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그게 연령이 한 55세 이상이었으면은 그 정도 나올 수는 있고요. 근데 이런 검진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 전에 저희 의학 한림원에서 이게 과연 비용 대비 가치가 있느냐 그랬는데 대부분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비용 대비 효과로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 건강보험에서 하고 있는 검진 항목들은 대부분 검증된 항목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돈을 들여서 검사해볼 만한 이제 그런 항목들이고, 보통 그 건강검진에서 우리가 이제 선택사항으로 하는 것들은 국민 전체 차원으로 봤을 때, 보건의료 차원으로 봤을 때는 가성비가 좀 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그냥 뭐 4,000원짜리 햄버거만 매일 먹어도 살잖아요. 사는데 그래도 가끔 그래도 10,000원, 20,000원 되는 것도 좀 먹어야지 좀 사는 맛이 나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한 50대 넘어가가지고 검진했을 때 최소한도 한 3-4% 이상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평균적인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아직 과학적으로 모든 분들이 50세 이상이면 다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뇌 검진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일본은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제 90년대 브레인독이라는 게 그 배 정박하는 그 독을 말합니다. 그 브레인을 거의 정박시켜서 한번 검사를 하자 이제 그런 취지로 일본 사람들이 브레인독 이제 그런 사업들을 일으켰어요. 근데 그게 묘하게 지금 거의 학회처럼 유지가 되고 있어요. 브레인독 모임이라는 게 지금도 있습니다. 올해도 있었고. 근데 이제 거기가 어떻게 보면 국제적으로는 그런 검진에 대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그런 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진을 전 국민적으로 확장해야 된다. 이제 그런 에비던스까지는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일본은 사실 MR을 촬영할 수 있는 게 사실은 굉장히 가치를 좀 낮추면은 저때 리서치 할 때 모야모야 환자들 거의 한 사람당 30-40만 원까지도 했었거든요. 솔직히나 MR인지를.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뭐 정식 우리 병원에서 하는 수가는 일반 수가 거의 100만 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아마 가치를 그렇죠. 비용을 좀 줄이고 나면은 저 개인적으로 저도 받았어요 사실. 받았고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중요한 게 언제 시작할 거고 어떤 간격으로 할 거냐라는 그런 공고 사항인데 에비던스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기준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5년 이상 간격을 두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렇게 변화가 이렇게 빠르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비과학적인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되게 조명 나온 거 한번 해보시고 불안하시면 한 5년 이상 간격으로 해보시라 이렇게 공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제 강의가 잘 돼서 조명 나오는 걸로 알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장. 귀하께서는 본 의료원에서 개최한 특별 강의에서 뇌졸중 개론 및 관리 체계라는 연재로 훌륭한 강의를 해주셨기에 전 직원을 대표하여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2024년 6월 20일 경상북도 금천의료원장 정용구.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김천의료원 화이팅!